테마 51은 정보사회론입니다. 이 친구는 사실 독자적이지만 되게 이제 조직 구조라든지 관리 방식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일로 들어와 있고요. 결론은 간단해요. 기존의 관료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탈관료제로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성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 그리고 무조건 순기능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IT 기술 도입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역기능을 주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순기능으로 X가 아니라 Y로, 집권이 아니라 분권으로 이렇게. 자, 정보사회에 들어왔을 때는 기존의 관료제 피라미드가 뭐로 바뀐다? 수평으로 바뀐다. 맞아요. 근데 정보사회는 분명히 정보를 분산되고 분산 처리 시스템이지만 통제하기가 쉬워지잖아요. 집중하기 쉬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기능으로 관료들의 독점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얘가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실패했어요. 이거를 시장으로 넘기자는 게 이제 시장주의자들인데 얘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IT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이 정부 실패를 보완하겠다는 거야. 내부적으로는 능률성을, 그다음에 서비스를, 그다음에 더 나가서 민주성까지도.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왔을 때는 내부의 종이 없는 행정, 능률성이었죠. 92년도. 그래서 전자정부 출연했을 때 처음에는 종이 없는 행정이었고요. 더 나가서 원스톱, 난스톱. 한 번만 가면 되는 거고 24시간 열려 있어야 되겠죠. 이게 되려면 포털이 있어야 될 거고 원스톱이 되려면은 일괄 처리돼야 될 거니까 부서끼리 정보가 공유되고 있어야 될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요새는 정보사회라고 그러지 않아요. 정보는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는 자료고요. 나한테 의미 있게 가공된 게 정보야. 이게 여러분의 정보겠지, 수험생들한테는. 근데 이게 여러분 게 아니죠, 아직까지는.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노하우가 되었을 때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지식이 있다고 그래요. 지식이야. 지식은 여러분 거야. 그래서 자료와 정보는 구조 요인이지만 지식은 인적 요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지능은 뭐냐면요. 이런 지식과 지식이 결합돼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야. 요새는 지식정보사회가 아니라 지능정보사회라고 그래요. 저는 지혜로 배웠는데 위즈덤이니까 요새는 지능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배울 때는 정보사회, 그러다가 지식정보사회, 요새는 지능정보사회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얘가 들어온다는 건 관료제가 무너진다는 거거든. 수평적이다, 네트워크다, 가상적이다. 맞는 말이고, 완스톱이니까 이음매 없는 서비스죠. 맞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공유한 게 목적이에요. 공유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게 지식관리 목적이니까 답이 3번이 틀렸죠. 협력 형태가 오히려 강화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탈관료제가 들어오니까 신축성이나 유연성이 좋아질 겁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관료제에 대한 반대 명제로 많은 이름이 들어와요. 거의 공통점은 탈관료제입니다. 이름이 좀 다양하다는 것뿐이에요. 뭐 오케스트라 조직도 있고 뭐 클로바 조직도 있고 클로바 조직이 삼엽 조직이에요. 왜? 정규 인력은 축소되고 나머지는 전문 계약직이라든지 파견 근로자라든지 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삼엽 조직을 클로버 조직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후기 기업가는 뭐냐면요. 엄청나게 대규모야. 코끼리야. 근데 이걸 팀 단위로 운영하다 보니까 마치 개별 기업처럼 운영하는 거죠. 전체 대규모 조직을 한 번에 기능 구조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팀 단위로 갈라 운영할 거니까요. 그래서 커다란 코끼리가 마치 날렵한 생쥐처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신속한 행동 이런 것도 좀 탈관료제니까 별거 어려운 건 없을 거고 조심할 거는 삼엽 조직은 우리 조직이 소규모로 축소된 거야. 왜 핵심 근로자만 있을 거니까. 반면에 후기 기업가는 대규모 조직이야. 다만 이거를 팀 단위로 갈랐을 거니까 날쌔다는 거지. 자, 1번은 맞았고 2번도 맞았습니다. 소규모 전문 근로자, 이게 정규직일 거고 계약 근로자, 신축 근로자 이런 것들. 혼돈 조직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 해가면서 자기가 자기 모습을 만들어가는 조직이에요. 이게 이제 혼돈 조직이고요. 공동화 조직은 핵심은 내가 하고 기획이라든지 전략 같은 것들, 나머지 생산, 포장, 유통, 판매 이거는 아웃소싱 하겠다는 거. 그 구멍이 빵빵빵 뚫렸죠. 공동화 조직이라고 그래요.
옳지 않은 건 4번 틀렸네요. 조정과 기획을 위임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하겠다는 거고 생산, 판매, 포장, 유통 이런 여타 기능을 위임하겠다는 거야 지금.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차 산업은 자 산업혁명도 1차, 2차, 3차, 4차가 있대요. 됐죠? 자, 4차는요, 인간이 빠져. 3차까지는 인간이 주도했어요. 인간이 자료를 올리고, 인간이 발견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사물이 정보를 올리고, 사물끼리 정보를 교류해 가면서 우리한테 새로운 정보를 주는 거죠. 이게 이제 4차 혁명입니다. 이제 다 연결돼 있다는 거야, 사물들이. 초연결성.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걸 발견하니까 초지능성. 됐지? 2번 틀렸죠. 이건 1차죠. 대량 생산의 규모 경제. 왕창 찍어서 싸게 찍어내는 거는 초기 혁명이었고요. 틀렸고. 사물 인터넷 맞죠? 물건과 물건이 연결돼 있다는 거고 스마트도 마찬가지 지능이야. 이 연결돼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게 발견돼요. 냉장고와 저기 뭐 이마트가 연결돼가지고 우리 냉장고에 지금 뭐가 있는지 또 냉장고와 병원 연결돼갖고 얘가 먹는 게 뭐가 많으니까 지금 뭐가 문제일 거다 진단해가지고 또는 변기하고 병원 연결될 수 있겠죠. 이게 스마트 도시 같은 것들. 이러려면 모든 데이터가 집적될 거고 이 데이터에서 새로운 걸 추출해낼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빅데이터겠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다?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을 거니까 이런 정보 보안 문제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보완해 줘야 되겠지 이제. 답은 그래서 2번이었습니다. 답은 쉬웠어요. 자, 그다음에 이걸 한 번밖에 옛날엔 좀 남았는데 요새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걸 풀 때는요. 누가 누구한테 물어본가를 봐야 돼. 인간이 뭔가를 결정할 거야, 내가. 근데 정보가 없으니까 컴퓨터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챗봇한테 물어봐가지고 걔가 정보를 나열해주면 이걸 갖고 내가 판단하는 게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되게 고위관리자가 많이 사용해요. 반면에 전문가 시스템은 그게 아니라 컴퓨터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나는 회계 전문성이 없어요. 또는 그 홈페이지 만들 전문성이 없는 거야. 얘가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정보를 주면은 얘가 답을 내줘요. 이게 바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문가 시스템이에요. 됐지?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전문성을 아예 컴퓨터가 대신해 버리는 거야. 반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그게 아니고 내가 결정할 건데 내가 필요한 정보를 컴퓨터가 모집해 주면은 판단은 제가 할 겁니다. 요 얘기야 지금. 자,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전문가 시스템, 회계 정보 시스템이 대표적이고요. 자, 내려갈게요. 전자정부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정부가 실패했습니다. 그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IT 기술을 도입한 거야. 작게는 내부적으로 능률성, 종이 없는 행정, 전자서명, 전자결제 같은 것들. 그다음에 공유해가지고 대외 서비스. 그지? 그래서 내부적은 G2G라고 그러고 외부는 G2B나 G2C가 되겠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직접 민주주의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국민한테 공개하고 이러니까 신뢰성이 확보될 거고요. 다음 2번 틀렸죠. 집중화되고 집권화되는 면도 있어요. 이건 전통적인 관료제잖아. 이걸 해결하려고 갖고 들어온 것이 이걸 더 강화시키려고 갖고 들어온 건 아니야. 근데 갖고 들어오다 보면 더 강화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역기능으로 물어봤을 때 문제에서 역기능 물어보지 않았을 때는 그게 아니라고 일단 놓고 풀어봐야 돼요. 왜? 그래야지 IT 기술 도입이 의미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런 거라면 도입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해소하려고 도입했는데 반작용으로 역기능으로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다 보니까 효율성도 좋아지겠죠. 종이도 없을 거고 실시간 처리될 거고 스마트워크라든지 될 거니까요. 또 시민들도 정보에 대한 공개가 가능하니까 접근성도 좋아질 겁니다. 이제 찾아가지 않아도 되잖아. 내가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잖아 지금. 답은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유비쿼터스는 아예 정보가 내 옆에 와 있다는 겁니다. 유비쿼터 스마트까지 들어가야 돼 이제. 옛날에 내가 찾아가야 되죠. 근데 지금 이미 와 있고요. 내가 잘 몰라도 이미 알아가지고 내가 요구하기 전에 미리 알려줘요. 이게 이제 스마트겠죠? 그래서 중단 없다. 개인별 맞춤이다. 4번 틀렸죠.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적이다. 그 다음 재미있는 게, 그리고 고객 지향 맞아. 실시간으로 정보를 줄 겁니다. 개인별 맞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이야. 그래서 말하는 형평성은 약자에 대한 보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개인별 맞춤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는 효율성도 있고 형평성도 있어요. 약자 보호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개별 맞춤 서비스일 거니까 또 하나 더 한다면 사전 정보 제공이야. 사전 예방이야. 사후적으로 주겠다는 게 아니라 요구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주겠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빅데이터 기술이 있어야 돼요. 됐지? 일방이 틀렸습니다. 역시 답은 쉬웠죠? 자,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네요. 1번 틀렸어. 전자정보가 되면요. 내가 알고 있는 걸 공유한단 말이야. 사유가 아니라 공동재산화야. 대표적인 게 구글이잖아요. 유튜브 같은 것들. 그지? 우리가 정보를 올리고 공유하고 있잖아. 이걸 통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죠. 사유화가 틀렸습니다. 자, 이게 되기 위해서는 계층제 구조보다는 내가 스스로 경험하고 이 경험에 의해 쌓인 지식을 공유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바로 학습 조직이죠. 계층제가 아니라 학습 조직. 그리고 더 발달하면은 언젠가는 직접 결정하는 전자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예요. 요게 나타날 겁니다. 이게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일단 개인정보 보호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정보 격차를 해소해줘야 돼. 노인과 젊은 사람들, 장애인과 일반인들, 도시와 농촌들 이런 격차가 심해져 버리면은 소득의 격차가 더 벌어질 거기 때문에 정보 격차도 해소해줘야 되겠죠. 그런 얘기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하고 정보 격차에 대한 해소책이 되게 중요해질 겁니다. 답은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야. 그러다 구속력이 없지만 쌍방적인 자문이 왔다 갔다 할 거고 소통이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러다가 구속력 있는 결정이 될 겁니다. 홍보는 없어요. 그래서 전자 정보와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었어. 98년도만 해도 이 정도였어요. 제공한 우리가 검색하는 거였으니까.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창이 열리고 구속력은 없지만 의사가 전달이 되고 피드백을 받았겠지. 그러다 언젠가는 우리가 핸드폰으로 투표하는 날이 올 겁니다. 됐지? 전자결정입니다. 어떤 사항을 직접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날이 올 겁니다. 이제 조만간. 답은 4번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유비쿼터스 나왔을 때 무조건 스마트가 같이 들어와야 돼요. 브로드밴드, 광대역이라는 소리야. 유무선 통합이야. 모바일도 되고 유선도 되고. 그 다음에 센싱. 우리가 올린 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걸 발견해 낼 수 있는 능력이죠. 이런 것들, 센싱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보다시피 지능적이야. 우리가 올린 걸 가지고 새로운 걸 발견해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별로 맞춤으로 주는 거야. 이제 개별 맞춤. 사전 요구하기 전에. 그치? 요구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그리고 언제나 어떤 장소이든, 그다음에 어떤 장치든 유무선 통합이니까 어떤 네트워크든 어떤 서비스든 개별 맞춤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들어가는데 다 들어야 되겠지. 답은 4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전자정보 들어왔을 때 구조적으로는 탈관료제가, 그 다음에 인간은 Y인간으로, 그치? 그 다음에 고객 중심으로, 성과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 공개하고 있으니까 투명성이 제고될 거고요. 수평구조, 네트워크 구조 되니까 저층구조죠. 저층구조가 되었다는 것은 밑에 부하들에게 많은 권한이 내려오니까 실무자들이 바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의사결정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완스톱이니까 수평구조 만들어질 거니까 이음매 없는 조직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 틀렸죠. 행정 절차도 간소화될 거고요. 규제 지향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재량적인 이렇게 될 겁니다. 답은 3번이었죠. 규제지향적이고 행정절차 이거는 되게 관료제 쪽이잖아. 절차를 간소화시키려고 그래요.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또 나왔네요. 전자정부 장점이네요. 국민 참여가 쉬워집니다. 왜? 이제 장소 제한,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맞죠? 생산성도 좋아질 겁니다. 내부적으로. 종이 없는 행정, 전자서명, 스마트워크니까요. 근데 대면 관계가 아니라 전부 다 사이버상 관계다 보니까 디귿은 틀렸어. 인간하는 촉진되지 못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공급될 거고 민원인도 비용도 절감되겠죠. 왜? 직접 가지 않아도 되잖아 지금. 핸드폰 다 띄울 수 있잖아 지금. 그리고 문제는 뭐다? 이게 되려면 개인정보 보호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었을 때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미음은 틀렸어요.
대면 관계가 아니라 서면으로 사이버상 관계다 보니까 서면이 사이버상 관계다 보니까 인간화는 촉진이 안 될 거고요. 저해할 수 있을 거고 또 인권 보호도 약화될 수 있겠죠. 물론 보호책이 있다면 강화되겠지만 어쨌든 인권 침해할 가능성은 높아진 건 맞습니다. 디귿과 미음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법이 나옵니다. 전자정부는 어느 부서나 해야 되기 때문에 청구할 기관은 누구다? 행안부 장관이에요. 그치? 관할이 없을 때는 이 전자정부는 내부 쪽이에요. 반면에 지능정부와는 단순하게 국가 내부 정부가 아니라 국가 전체, 사회까지 다 들어가니까 그때는 과기부 장관이 총괄이야.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5년이지만 지능정부와 기본계획은 3년이에요. 그런 것도 알아놔야 되고 용어 정리해야 돼. 용어 정리. 그래서 정보 자원이 뭔지, 정보 시스템이 뭔지, 그다음에 아키텍처가 뭔지. 정보 자원은요. 인력이라든지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 조직 같은 것들. 이게 이제 정보 자원이야. 기술 같은 것들. 기술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인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이 뭐냐면 이런 기술 안에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정보 시스템이야.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러면 인력도 있고 물자도 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잖아.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그림이 바로 아키텍처예요. 단순하게 인력이나 예산만 있다면 정보 자원,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정보 시스템이야. 이게 체계 이게 구조화돼 있다면은 구성 요소들이 구조화돼 있다면 답은 3번입니다. 조심할 거는 이것도 행안부가 세울 건데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법에 의해 5년짜리예요. 반면 아키텍처 기본계획은 시행령에 있는데 행안부 장관이 3년마다 세웁니다. 조심해야 돼 이거는 아키텍처. 그래서 단순하게 구성 요소만 있는 건지 또는 구성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건지 정리했다면 아키텍처 단지 구성 요소만 있다면 자원 아니면 시스템이야. 됐지? 답은 2번입니다. 자, 민원입니다. 자, 민원도 이제 나왔을 때, 자, 민원도 이제 완스톱이겠죠. 정보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부서별로 분리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한 부서가 가면은 이 주무부서가 일괄 처리해줘요. 그러면 내 대신에 누군가 내 민원을 처리해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민원 후견인이에요. 됐지? 그래서 일회 방문제가 되고 후견인제가 돼야 돼. 이 모든 거는 뭐 때문에? 일괄 처리 때문에. 그다음에 사전 심사는 뭐냐면 민원 처리 요구하기 전에 민원 요구하면 내가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야. 인허가 받으려면요. 그치? 다 준비해서 가니까 안 해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 내가 먼저 물어보는 거야. 내가 인허가 받을 건데 내가 뭘 준비해야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걔가 뭘 준비해라고 하겠죠. 설사 잘못 가르쳐 줬어. 그래도 난 그대로 준비한 다음에 갖고 가면 해줘야 돼요. 행정법에서 신뢰보호 원칙을 많이 배우지 않나요? 이게 이제 사전심사 청구 제도야. 뭘 하기 전에 뭘 준비하면 되는지 먼저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고 준비해 오라는 자료를 갖고 오면은 인허가 내줘야 되겠죠. 그 얘기다 지금. 인허가 신청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제도가 들어와 있답니다. 답은 그래서 4번 틀렸죠. 이거는 행정법과도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 민원이 나오는데 민원은요. 국민의 청구가 있어야 돼. 요구하지 않았는데 미리 해주는 건 민원이 아니에요. 그치? 국민의 청구가 있어야 되고 청구하면은 국가가 알려주는 겁니다. 질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충 처리해 줄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구제 수단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지? 어쨌든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달 행정이고요. 그다음에 디귿도 맞습니다. 왜 민원에는 고충 민원도 있으니까요. 자, 조심해야 돼. 행정기관은 민원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하면 그럼 틀렸어요. 왜? 원칙은 안 되니까.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행정기관도 어떤 일 처리할 때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허가 받아야 될 때가 있어. 집을 짓는다든지 행정기관도 자동차 등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때는 행정기관 입장이 아니라 사경제 주체 입장에서 민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때는 민원 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자 때문에 맞다고 봐야 돼요. 행정기관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일단 원칙적으로 틀린 거야. 틀렸지만 행정기관도 할 수 있다면은 예외성이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니은은 맞았습니다. 이거 많이 논란이 되었어요. 답은 그러면 3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관리인데 지식관리하고 남은 게 학습조직입니다. 이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